어차피 소년원이라면 그 아이와 하고 싶었어. 결과적으로 일본 역사상 이번째 미성년자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치카와 가족 사명 살해 사건. 사건 개요. 사건은 1992년 3월 5일부터 6일에 걸쳐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년 범죄이며 체포된 자는 19세의 세키 테루이코였다. 세키는 금전을 목적으로 회사 임원이었던 가정에 침입하여 5인 가족 중 4명을 살해했다. 2001년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그 잔혹함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소년법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세키 테루이코 당시 19세가 4인 가족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된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92년 2월 6일 필리핀 펍의 여성 2명을 감금 폭행. 2월 11일 24세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강간. 2월 11일 필리핀 펍 점포 경영자가 격분하여 폭력단을 고용해 배상금 200만 엔을 세키 테루이코에게 청구. 2월 12일 행인인 소녀 장녀를 유괴하고 2회 강간. 2월 25일 남북 운전의 화가 나 폭력 사건 발생. 2월 27일 이와츠키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절도상해 사건 발생. 3월 5일 계획적 범행을 모의하여 소녀의 가족 4명을 살해. 3월 6일 다시 소녀 장녀를 강간하고 그 후 차녀를 살해. 3월 7일 가해자 세키 테루이코를 체포. 체포 후의 태도 또한 매우 뻔뻔하여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런 살인범은 본 적이 없다. 새끼 밥을 배불리 먹고 밤에는 크게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진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폭력에 사로잡힌 남자 세키 테루이코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 세키 테루이코의 성장 과정. 폭력에 사로잡힌 남자 세키 테루이코는 1973년 1월 치바현 마츠도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아 어릴 때부터 수영, 피아노, 영어 회화를 배우게 했다. 5년 후 남동생도 태어났고 겉보기에는 행복 그 자체의 가정이었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람둥이 아버지의 맹렬한 가정폭력이었다. 테루이코는 온몸의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좋아하는 수영에 다니지 못할 때도 자주 있었다. 아버지의 방탕은 가속화될 뿐이어서 술을 마구 마시고 젊은 애인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도박 산매경에 빠졌다. 소비자 금융, 사채의 빚은 억 단위로 풀어났다. 가정은 허무하게 붕괴했고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카츠 시카고와 코토구를 전전했다. 식사조차 궁핍한 극빈 생활 속에서 빚쟁이에게 쫓기며 한밤중에 도망친 적도 있었다. 먹을 것조차 만족스럽게 없는 극빈 생활 속에서 초등학교는 전학을 반복했다. 옷은 한 벌밖에 없어 책가방 대신 보자기를 들고 다니자 그부들에게 더럽다 냄새난다 가난뱅이라고 비웃음을 당하며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다. 다행히 장어 가게 체인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간신히 삶을 추스르게 되었지만 테루이코는 용돈이 필요해 아사쿠사의 번화가를 배회하며 절도와 헌금 도둑질을 반복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몸도 커져서 잔소리 많은 어머니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려눕히고 어린 남동생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했다. 밖에서는 깡패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 공갈, 절도의 나날을 보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나이의 불량 소녀를 상대로 섹스를 경험했다. 이후 소녀가 사는 아파트에 상주하며 발정난 원숭이처럼 허리를 흔들어댔다. 고등학교 입시에는 당연히 실패했다. 억지로 차선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2학년으로 진급한 후 이런 수준 낮은 고등학교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며 중퇴했다. 큰 은혜를 베푼 할아버지와도 충돌해 왼쪽 눈을 걷어차 부수는 상상하기 힘든 흉행을 저질렀다. 테루이코의 폭주를 멈출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의 시작 필리핀 여성 감금. 세키 테루이코가 이치카와 가족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연도인 1991년 장어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가게를 무단 결근하는 일이 잦아진 세키. 그런 와중에 동료에게 끌려간 필리핀 펍에서 세키는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여성 엘리자베스를 만난다. 이윽고 엘리자베스와 연인 관계가 되어 데이트를 거듭하던 세키. 어느 때 엘리자베스로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장기 치료가 목적일 것이라며 거절했으나 가사일을 해주니 생활이 편해질지도 모른다며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겨우 3개월 후 아내인 필리핀 여성은 병든 언니를 문병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귀국했다.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키는 아내가 없어진 데 대한 짜증으로 1992년 2월 6일 이치카와 시내의 필리핀 펍에서 일하는 2명의 필리핀인 호스테스를
가게의 무단으로 자택 아파트로 끌고 다 이틀 동안 감금했다. 이때 필리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거수해도 여성에게 폭행 등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이틀 후 풀려난 여성은 2월 8일 가게로 돌아가 세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가게 관계자에게 호소했다. 경로한 폭력단은 세키에게 대가로 200만 엔을 요구했다. 여성에게는 폭력적이었던 세키 테루이코 사형수였지만 폭력단 관계자에게는 한심할 정도로 약해 빠지고 저항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감금 사건에 대한 대가가 결국 세키를 심리적으로 내몰아 이치카와 가족 사인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만다. 사건의 상세. 2월 12일 새벽, 당시 15세 소녀는 깊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샤프 심이 다 써서 심을 사러 자전거로 외출했다. 편의점에서 심을 구입하고 복사를 해서 집에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이치카와시의 어느 장소에서 뒤에서 온 차에 추돌당했다.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세키였다. 세키는 소녀에게 뺑소니범이라고 하지 않기 위해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치료 후 행동은 무서운 것이었다. 세키는 소녀를 자택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위해를 가했다. 세키는 차 안에서 접이식 칼을 사용해 소녀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 그 후 소녀를 아파트로 끌고 들어가 2회 강간했다. 소녀의 양손과 양발을 비닐끈으로 묶었다. 그 뒤 소녀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학생 수첩을 보고 주소, 이름, 보호자 이름 등을 알게 되었다. 세키가 소녀를 습격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는 크라운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도중 음란한 욕정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된 것에 화가 나서라고 진술했다. 이른 아침 세키가 외출한 틈에 소녀는 묶여있던 비닐끈을 풀고 세키의 아파트에서 도망쳐 혼자 귀가했다. 다음날 소녀의 친구가 그녀 얼굴에 상처를 보았다. 소녀는 로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자에게 습격당했다고 말했지만 동요한 기색은 없었다. 반면 다른 친구에게는 고등학교에서 선배한테 당했다고 말했고 친구들로부터 그런 건 지지 말고 해보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친구들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2월 말경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범인은 불명이었고 세키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92년 2월 12일 밤 세키는 스미요시카이 사가라응업의 대표인 조직 두목으로부터 로폰기의 한 호텔 라운지로 호출되었다. 조직 두목과 그 휘하의 조직원들은 세키의 행위가 유괴죄에 해당하며 호스티스의 귀국으로 인한 손해가 200만 엔이라고 설명했다. 세키는 이 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세키는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고 마련할 방법도 없었다. 폭력단으로부터의 위해를 두려워해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어 차에서 잠을 자며 지냈다. 조직 두목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불안해진 세키는 강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의 주소를 알게 된 소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계획을 세웠다. 세키는 가족의 재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소녀의 집에 전화를 걸고 소녀가 사는 맨션을 2회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맨션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때 맨션 주민들은 빨간 머리에 체격이 큰 남자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3월 1일 재방문했을 때 세키는 소녀 아버지의 집이 806호실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 돌아갔다. 아버지 가족의 구성이나 일상생활 주기에 대해서는 세키가 파악하지 못했다. 사건 전에 이번에 폭행 사건을 일으킴. 세키는 이치카와 소녀를 강간한 후 폭력단의 배상금 200만 엔을 마련하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3월 5일 이치카와 가족 4명을 살해하기 전에 추가로 이번에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 세키는 2월 25일 오전 오시경 이치카와시의 강변 현장 부근 도로를 크라운으로 달리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차가 경적을 울리고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행위에 분개했다. 세키는 급정거하여 운전하던 남성에게 다가가 운전 방식에 대해 불평했다. 게다가 남성의 차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동키를 뽑아냈다. 남성이 키를 되찾으려 쫓아왔기에 세키는 철근으로 남성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그 후 세키는 남성을 협박하여 운전면허증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세키는 폭력 단론을 사칭하며 남성에게 너 어쩔 거야 금요일까지 7, 8만 엔 마련해 라고 위협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 세키는 사이타마현 이와츠키에서도 상해절도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은 2월 27일 오전 시 30분경 발생했다. 세키는 크라운을 운전하여 사이타마현 이와츠키시 히가시조 현장 부근을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는 편도 2차로였다. 이때 대학생 남성이 트레일러를 추월한 뒤 세키의 차도 추월했다. 세키는 대학생의 운전에 화가 나 빨간 신호에 정차한 대학생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했다. 세키는 차에서 내려 대학생에게 야쿠자를 얕보지 말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다.
세키는 이걸로 찔러도 돼라고 하며 대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그 후 대학생을 세키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른 장소까지 차를 몰았다. 거기서 세키는 접이식 칼로 대학생을 20여 군데 찔러 상처를 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오전 1시 20분경 대학생은 세키의 빈틈을 타 차에서 도망쳐 나왔다. 세키는 차로 뒤쫓았지만 치어 죽일 수도 있어 포기했다. 세키는 대학생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검사증을 훔쳐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이 행동은 나중에 대학생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가족 사료. 이런 폭력 사건을 일으켜도 폭력단에서 요구하는 200만 엔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키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세키는 사모로 이 200만 엔을 마련하기 위해 소녀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통장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는 아침부터 파친코와 게임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16시경 크라운을 타고 현장 맨션으로 향했다. 맨션 근처 담배가게 옆에 차를 세운 후 세키는 공중전화로 소녀의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차를 공원 옆으로 옮기고 방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우선 외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로 8층까지 올라갔다. 소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다. 약 20분간 상황을 살핀 후 그는 16시 30분경 방에 침입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TV 소리가 들렸다. 세키는 할머니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과 통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찾을 수 없어 할머니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다. 할머니를 깨우고 통장을 내놔라고 위협했지만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서 8만 엔을 꺼내 이걸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려 했다. 세키는 격분하여 할머니의 뒷덜미를 잡고 통장 위치를 추궁했지만 할머니는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세키는 긴장으로 소변이 마려 화장실에 간다며 할머니에게 통장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전화를 걸려던 찰나 세키에게 들켜 몸통 박치기를 당해 쓰러졌다. 할머니는 세키에게 침을 뱉었지만 이에 격분한 세키는 할머니를 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 코드로 목을 졸랐다. 할머니는 저항하려 했지만 세키는 전기 코드로 계속 목을 조르며 할머니를 교살했다. 그 후 세키는 할머니의 시신을 북쪽 양간으로 옮겨 이불에 뉘었다. 또한 극도의 결벽증이었던 세키는 할머니의 타액이 더럽게 느껴져 세면대에서 머리, 얼굴, 목, 손을 여러 번 씻었다. 그 후 806호실을 나갔지만 이 시점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실감이 없었다. 오히려 침을 뱉은 할머니에 대한 분노나 이런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있겠어라는 혐오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전을 각오하고 근처 자판기에서 담배와 주스를 사서 약 30분 후 다시 806호실로 돌아갔다. 세키는 방 안을 더 뒤지며 할머니의 지갑에서 약 10만 엔을 빼앗았다. 또 부엌에서 칼을 꺼내 냉장고 위로 옮겼다. 이 중 하나의 유박칼이 나중에 나머지 가족 3명을 찔러 죽일 때 사용되었다. 어머니를 살해. 세키는 806호실 거실에서 금품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19시가 넘어 소녀와 그 어머니가 귀가했기에 세키는 유박칼을 들고 부엌의 찬장 그늘에 숨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오자 세키는 칼을 겨누며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죽일 거야 라고 위협했다. 이때 세키는 할머니는 수면제로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키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키에게 강하게 반항했다. 세키는 두 사람이 도망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 두려워 어머니를 엎드리게 하고 팔로 왼쪽 허리 부분부터 등을 5번 찔렀다.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로 누웠지만 세키는 어머니를 발로 차 멀리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혈사했다. 세키는 소녀에게 명령하여 기절한 어머니를 서양식 방으로 옮기게 하고 바닥에 혈흔과 실금 자국을 닿게 했다. 아버지를 살해. 어머니를 찔러 서양식 방으로 옮긴 후 세키는 유박칼을 찬장 카운터 위에 숨겼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15분 후인 7시가 넘어 둘째 딸, 당시 4세, 이 어린이집 마이크로버스로 맨션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아 어린이집 직원이 806호실까지 둘째 딸을 데려다 주었다. 이때 소녀가 문을 열어 둘째 딸을 방에 들였다. 그 후 세키는 소녀에게 명령하여 저녁 준비를 시키고 소녀와 둘째 딸과 함께 세 사람이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세키는 둘째 딸을 이미 목 졸려 살해된 할머니 방으로 내쫓고 TV를 보게 했다. 그 후 둘째 딸은 잠들었다. 둘째 딸은 당시 4살이었다. 할머니는 자고 있을 뿐 어머니는 외출 중이라는 거짓말을 쉽게 믿어버렸다. 한편 세키는 소녀에게서 아버지의 귀가가 23시쯤 될 것이라는 걸 듣고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그 사이 소녀를 강간해 기분 전환을 하려 생각했다. 21시 20분경 세키는 거실에서 소녀에게 유박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위협했지만 눈앞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한 공포에 질려 있던 소녀는
제대로 손을 움직이지 못해 옷을 벗지 못했다. 이에 세키는 소녀의 와이셔츠 깃을 잡아당겨 단추를 뜯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알몸이 된 그녀를 침실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알몸이 되어 덮쳐 소녀를 강간했다. 나로서는 시간 때우기랄까? 기분 전환이랄까? 세키는 감정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상보다 일찍 21시 40분경 귀가했다. 당시 소녀를 강간하던 세키는 급히 소녀의 몸에서 떨어져 부엌으로 가 옷을 걸치고 다시 유박칼을 들고 찬장 그늘에 숨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온 아버지가 침실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를 보고 딸, 자니? 라고 소리치는 순간 세키는 갑자기 아버지의 왼쪽 어깨를 뒤에서 유박칼로 찔렀다. 이때의 찔린 상처는 왼쪽 폐하엽을 관통해 상엽도 손상되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까지 뚫을 정도로 깊은 상처 길이 약 15.8cm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세키는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아버지에게 나는 이런 자야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폭력단원 명함을 보여주었다. 통장이든 현금이든 뭐든 300만엔 정도 내놔. 아버지는 당시 아직 할머니와 아내가 이미 살해당한 사실을 모르고 가족을 지키려 소녀에게 집안에서 현금과 통장을 모아오라고 지시했다. 세키는 소녀가 방 안에서 모아온 현금 약 16만엔, 할머니 명의의 우편저금 종합통장 1권, 액면 257만 6,055엔, 및 종합계좌통장 1권, 액면 103만 1,737엔을 강탈했다. 하지만 세키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룩 사무실에는 다른 예금 통장과 도장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들도 빼앗으려 생각했다. 그래서 소녀에게 룩 사무실로 전화를 걸게 하고 직원 남성에게 지금부터 통장을 찾으러 간다는 취지를 전하게 한 후 다음 날인 6일시 30분경 거실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소녀를 데리고 806호실을 나갔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내려갔지만 세키는 소녀를 1층에 남겨두고 곧바로 돌아와 아버지의 어깨뼈 사이 오른쪽을 유박칼로 1회 강하게 찔렀다. 이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취한 행동이었으며 등을 찔린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혈사했다. 이 찔린 상처 길이 약 12.7cm는 오른쪽 폐의 하엽을 관통해 상엽도 손상시키고 심낭과 대동맥 후면까지 찔러 베어낼 정도로 깊은 것이었다. 회사 통장을 빼앗다. 그 후 세키는 유박칼을 다시 카운터 위에 놓고 소녀를 크라운의 테오고르게 사무실이 있던 이치카와시 교토구역 앞 건물로 향했다. 시 40분경 세키는 소녀에게 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다녀와라고 명령하고 소녀를 혼자 사무실, 같은 건물 204호실로 보냈다. 소녀는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있던 직원 남성에게 약투자가 와서 아빠 기사가 나쁘다며 돈을 가져가려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져가려고 왔어요. 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예금통장 7권, 액면 합계 63만 5,620엔, 룩과 아버지, 어머니 등의 명예과 도장 7개를 가지고 세키가 기다리는 크라운으로 돌아왔다. 이 사이 소녀는 약 20분 동안 사무실에 머물렀지만 직원이 괜찮니? 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고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세키는 아래층 패밀리마트에서 빵을 사고 있었고 그 후 사무실에 와서 회사 관계자 앞에서 소녀양이라고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처럼 행동했다. 세키는 소녀가 가져온 통장료와 도장을 받자 소녀를 데리고 러브호텔 라센으로 가서 호텔 501 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세키는 거기서도 4시간 가까이 잠을 자면서 두 차례에 걸쳐 소녀를 강간하고 소녀에게 전화로록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했다. 한편 소녀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직원은 근처 파출소에 연락해 1시 30분경 경찰관과 함께 806호실로 가서 방 문을 두드리거나 실내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때는 방에 조명이 꺼져 있었고 응답도 없었기에 경찰관은 부재 중이라 생각하고 철수했다. 당시 사세였던 둘째 딸을 살해. 그 후 세키와 소녀는 6일 6시 30분경 크라운을 타고 806호실로 돌아갔다. 세키는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침실에서 자고 있던 둘째 딸이 눈을 떴기에 만약 그녀가 부모의 죽음을 알고 울부짖는다면 이웃 주민들에게 그때까지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했다. 그 발각을 모면하기 위해 둘째 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6시 45분경 카운터에서 유박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둘째 딸에게 다가가 둘째 딸의 뒤에서 왼손으로 턱을 누른 채로 등에서 칼을 찔렀다. 칼은 둘째 딸의 오른쪽 폐하엽, 중엽, 상엽을 관통해 칼끝이 오른쪽 가슴까지 뚫고 나왔다. 아파? 아파?
둘째 딸은 고통스러워하며 버둥거렸지만 세키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여동생을 편하게 해주려면 목을 조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라며 소녀에게 내뱉었다. 하지만 소녀는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고 세키는 아파서 울부짖는 둘째 딸의 목을 졸라 둘째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혈사했다. 이 범행 전후로 세키는 806호실의 전화를 이용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두서없는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 왜 이 여동생까지 찔렀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6시 50분경 소녀는 침실에서 세키를 책망했지만 세키는 이에 격분해 유박칼로 소녀의 왼쪽 위팔과 등을 베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소녀는 이 전후에 고등학교에서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던 근처에 사는 동급생 소녀의 집으로 오늘은 쉴 거야. 동아리방 열쇠를 못 가져가서 미안해라고 전화했다. 체포. 소녀가 한밤중에 방문한 것을 수상히 여긴 노계 직원은 6일 7시 30분경 806호실로 전화를 걸었다. 응대한 소녀는 안녕이라고 말한 채로 그대로 전화 너머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협박하는 자가방에 있는 거야. 직원이 묻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의 대응이 부자연스러웠기에 카친한 경찰서 교토구역 가 파출소에 신고했다. 2번째 신고. 그리고 직원과 함께 806호실을 찾은 경찰관이 현관 초인종을 눌렀지만 현관은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고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베란다로 돌아가 실내로 불러보는 등 했더니 세키는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칼을 집어 소녀에게 들게 했다. 내게 죽고 싶어? 아니면 같이 따라올래? 날 위협하는 것처럼 들어. 내가 도망갈 테니까. 그리고 소녀가 범인인 것처럼 위장한 채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세키는 실외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망쳤지만 경찰관 3사명과의 격투 끝에 붙잡혀 현장으로 끌려갔다. 이는 9시 30분경의 일이었다. 청소를 위해 8층을 찾은 맨션의 청소부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라고 외치며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세키와 보호받아 방에서 나오는 소녀의 모습을 각각 목격했다. 현장은 핏물의 바다가 되어 있었고 살인 현장을 익숙하게 보는 수사의 일과 간부조차도 너무나 처참한 현장이었다. 눈을 가리고 싶어지는 잔혹한 사건이었다. 라고 표현할 만한 참상이었다. 체포 당시 세키의 심경. 아, 이걸로 나도 소년원 가는구나. 소년법 제51조는 사건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사형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소년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무기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키는 당시 19세였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의 세키는 이후 논고구형에서 실제로 사형을 구형받을 때까지 자신이 사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체포 직후에도 이걸로 나도 소년원 가는구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세키가 소년법이나 형사재판의 구조에 대해 경험해 본 적 있는 나쁜 친구나 선배들의 무용담에서 알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모른 채 그대로 믿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형에 대해서도 일단 살인을 저질러 놓고 형기를 마친 후에 혹은 가석방 중에 또다시 반성 없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어쩔 수 없는 가망 없는 무리들이 받는 형벌이겠지요. 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3년 전 잔혹한 소년범죄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여고생 콘크리트 매장 살인 사건 1989년 1월 발생의 범인인 소년 4명이 최대 징역 20여년에 그쳤던 것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세키는 콘크리트 사건의 범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아직 나는 장기간이 아니고 흉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 머릿속도 제정신이야.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키는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잡히게 될 거라면 학생 때 예전부터 좋아했던 여자애로 해둘 걸 그랬어. 라는 엉뚱한 후회를 하고 있었다. 또한 출소 후를 대비해 면회온 어머니 Y에게 부탁해 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을 전해달라고 했다. 출소 후를 대비해 자격증 하나쯤은 따두자고 생각한 것이다. 세키는 유치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하나 소년법인이 사형 안 당한다는 생각하면서 사건을 일으킨다면 좀 더 머리를 써서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 하나쯤은 끼겠죠.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자에게 소년법의 내용을 친절히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른과 똑같이 처벌한다고 해서 괴롭힘이나 공갈, 집단 린치 살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음흉한 방법이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살인범은 본 적이 없다. 하룻밤에 4명의 목숨을 벌레를 으깨듯 아사간 미치히코는 체포 후에도 그 냉혹함을 유감없이 발휘해 조사를 맡은 베테랑 형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저런 살인범은 본 적이 없다.
새끼 밥을 배불리 먹고 밤에는 크게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다. 인간이 아니에요. 면회 온 어머니에게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와 참고서를 건네달라고 했다. 출소 후를 대비해 자격증 하나쯤은 따려고 생각한 것이다. 미성년자니까 사형은 없을 거야. 소년원에서 죄를 갚고 다시 출발하면 되겠지. 라는 정도의 죄의식이었다. 살아남은 소녀의 심경.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했던 즐거웠던 추억을 꿈해본다. 다른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사건들을 떠올리고 공포를 느끼고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게 되었다. 소녀는 눈앞에서 가족이 잇따라 살해되는 동안 혼자 외부 사람과 대면할 기회가 2번 있었다. 둘째 딸이 보육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무실에 예금 통장을 가지러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한경은 그 이유에 대해 소녀가 당시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당한 충격과 공포로 멍하니 정신을 잃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직 할머니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고 둘째 딸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극단적인 이상 상황에 처하면 자율신경이 상실되어 상대방의 말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형 구형 1994년 4월 4일 논구구형 공판이 열려 피고인 세키는 검찰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사건 당시 소년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89년 1월 나고야 지법에서 나고야 애인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이뤄진 이후 약 5년 만이었다. 2001년 12월 3일 쌍고심 판결 공판이 열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카메야마스구 재판장은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 세키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키는 판결에 대한 정정을 신청했지만 2001년 12월 20일자 제2소법정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0일 일자로 세키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형 집행. 사형 집행 당일 아침 2명의 교도관으로부터 면회인지 뭔지 하는 얘기로 풀려나가 평범한 형태로 끌려나갔다. 2017년 헤이세이 29년 12월 19일 사형수 세키는 수감 중이던 도쿄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44세로 사망. 사건 발생으로부터 25년, 사형 확정으로부터 16년이 경과했다. 사형 집행 당시 세키는 제3차 재심 청구에 즉시 항고 중이었다. 이는 사건 당시의 책임 능력을 쟁점으로 한 청구였지만 야스다는 다른 변호인 2명 모두 상고심에서 변호를 담당 과 함께 다음 재심 청구를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재심 청구서도 작성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흉기와 찔린 상처의 차이, 세키가 장시간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제3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찔린 상처의 위치와 사인으로부터 사명 전원에 대한 사리의 유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야스다는 사형 집행 며칠 후 도쿄구치소에서 세키와는 다른 사형수 세키의 방에서 보면 비스듬히 앞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와 접견했을 때 세키는 꽤 전부터 가장 끝방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감되어 있었고 사형 집행 당일 아침 2명의 교도관으로부터 면회인지 뭔지 하는 얘기로 풀려나가 평범한 형태로 끌려나갔다는 증언을 얻었다. 미치코의 삶에 대한 집착은 엄청났고 사형 결정 후에도 재심 청구를 반복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형 확정부터 집행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언으로 세끼 식사와 간식을 실컷 먹고 원래 키 180cm 가까이 되는 골격이 굵은 큰 체격이 더 커져 체중 120kg을 넘었다고 한다. 교수형 회피를 노린 비만하라고 하지만 물론 헛된 노력으로 끝났다.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형수의 집행은 1997년 나가야마 노리오 이후 무려 20년 만이었다. 세키 테루이코의 마지막 말. 세키의 마지막 말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의 변호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키는 사형 집행 직전 변호인 이치바 준코에게 보낸 유언으로 재판 기록은 선생님 곁으로 라고만 남겼다. 자신이 손에 걸어둔 피해자에 대한 공양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마지막 말에 대체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던 걸까? 살아남은 장녀의 현재. 살아남은 장녀는 얼마 동안 부모님의 지인 집에 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2024년 현재 47세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2004년에는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의 꿈이었던 유럽 생활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후 취재에서는 앞을 향해 살고 싶기에 사건 일은 잊고 싶다고 말했다.